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힌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베이징의 명문대학을 다니며 스스로를 중국의 엘리트로 여겨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로 깔보며 당당히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문화적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믿었던 그녀.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그녀는 자신이 철저히 잘못된 진실 속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가 마주한 가장 큰 충격은 눈앞의 화려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논리와 태도, 그리고 자신이 처음 듣는 한국의 자부심이 그녀의 견고했던 자존심에 균열을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민의식과 사회의 품격은 한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신웨이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명문대학 졸업반이고 곧 석사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주변에서는 제가 앞길이 창창하다고 말해주곤 했어요. 똑똑하고 우아한 여성이란 말을 자주 듣다 보니 제 자존감도 자연히 높아졌습니다. 몇 달 전까지 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만나온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저는 드디어 완벽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제 인생은 평범하게 살기엔 너무 소중했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은 현실적인 기반이 없으면 시작도 못해. 우선 저는 도심 중심부 아파트 한 채를 요구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집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비용 전액과 제 부모님께 드릴 효도금 30만 위안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결혼이란 건 양가의 체면이 걸린 일인데 남자 쪽에서 그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마지막으로 저는 매달 제 쇼핑과 취미 생활을 위한 생활비를 고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으려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처음엔 제 요구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웨이, 내가 원하는 아파트는 우리 형편에 너무 무리야. 조금 더 현실적인 집을 알아보면 안 될까?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실망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을 노력하며 여기까지 왔어. 내 인생에 맞는 수준은 있어야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걸 못마땅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이리 자신감이 없을까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효도금 문제에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부모님께 30만 위안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신웨이, 솔직히 이건 너무 과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하다고. 내 주변의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결혼해. 나는 현실적으로 너한테 맞추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라고 묻는 그를 보며 저는 결혼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런 태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했지만 저는 조금의 미련도 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랑만으로 되겠다고 생각한 남자가 문제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모두가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신웨이, 잘했어. 너 정도면 그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해도 돼. 그 남자, 그 정도로 내 가치를 몰랐다면 멍청한 거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 인생에서 중요한 기준을 세운 것 뿐이잖아요. 파혼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음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나누던 설렘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문득 여행을 떠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면 제가 다시 자존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행지를 고르던 중에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른 건 유럽이었어요. 런던.
파리 같은 도시를 누비며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여행은 너무 비쌌고 석사 과정을 앞둔 저로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쓰기엔 부담스러웠어요. 다음 후보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익숙했죠. 그런데 최근 일본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 때문에 일본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한국은 중국에 비하면 정말 작은 나라잖아. 그래, 거기 가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느끼고 오면 되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여행지를 한국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후 저는 한국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뜻밖에도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 꽤 흥미롭더군요. 여러 블로그와 커뮤니티 글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아주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한국은 중국인을 매우 존경하고 중국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다. 한국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오면 기쁨에 춤을 춘다. 이런 내용을 읽으니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며 그들의 방문을 나라의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이 없으면 한국의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을 정도죠.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중국 관광객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다고? 그럼 나는 VIP 대접을 받을 수 있겠네. 그렇게 여행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베이징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내 자존감을 완벽히 회복시켜줄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뒤 공항을 나서자 한국의 첫 인상이 저를 조금 놀라게 했습니다. 주변이 꽤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매우 질서정연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정리된 줄을 서서 질서를 지키며 기다리는 모습, 깨끗한 지하철 내부,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 시설까지. 작은 나라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에 신경 쓸 여유가 있겠지. 우리처럼 인구가 많은 중국에선 불가능한 일이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분이 꽤 좋았습니다. 이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반기고 존경하는지 확인할 시간이었거든요. 첫 일정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는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한국의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건물들이 꽤 단정하고 정돈되어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크기와 웅장함으로 따지면 자금성이나 천안문 광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역시 한국은 작은 나라야. 이게 대표적인 궁궐이라니 정말 소박하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궁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가이드 투어를 받는 한국인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가이드는 궁궐의 역사와 건축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었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도 참 자부심이 강하네. 저걸 자랑스러워하다니. 제 옆에 있던 젊은 한국인 여성이 제 말을 들었는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이 궁궐 건축 양식부터 색감까지 전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한국은 중국 문화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한국인들도 조용히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들의 반응이 오히려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예민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그 여성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좀 지나치네요. 한국은 자체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온 나라예요. 한국을 중국의 하위 문화처럼 보는 건 큰 착각이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열이 받았습니다. 하위 문화요?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애초에 문화라는 게 존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중국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베끼고 흉내낸 것뿐인데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게 웃기네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가진 중국인들이 많다더니 직접 보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저 예전에 중국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느낀 게 중국 안에서는 외부 세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인터넷도 제한되어 있고 자국 중심적인 교육만 받으니까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죠?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뭘 안다고 중국에 대해 그렇게 평가해요?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현실을 잘 알아요. 직접 살아봤으니까요. 중국이 땅덩어리 큰 나라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중국이 어떤 상태인지도 봐야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현실을 좀 보세요.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중국 덕분에 여기까지 발전했으면서 감사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말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발전해온 게 한국이에요. 그런 사실을 무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건 좀 무례하네요. 그녀는 더 이상 제게 말하지 않고 일행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이 다 착각에 빠져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한국의 대형 쇼핑몰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경복궁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고 했어요. 이번 목적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형 쇼핑몰 중 하나라는 곳이었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한 순간 저는 예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에 약간 놀랐습니다. 실내는 굉장히 넓었고 곳곳에 세련된 조형물과 디자인 요소가 돋보였어요.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었고 공간 전체가 환하고 쾌적한 느낌을 줬습니다. 쇼핑몰의 한쪽에는 한류관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K-팝 아이돌의 굿즈와 한국 드라마 관련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더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일부는 굿즈를 구매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매장 안에 있던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들이었습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는 물론 한국 자체 브랜드들도 당당히 진열되어 있었고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서 외국인 관광객 한 무리가 한국 브랜드의 화장품을 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치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중국에서 만든 원료를 쓰면서 한국 브랜드로 포장만 잘한 거겠지. 그 말이 지나가던 한국인 남성의 귀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는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다가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혹시 방금 무슨 말씀하셨나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사실을 말했는데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만든 제품이잖아요. 한국이 혼자 뭘 제대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정보가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한국 화장품은 기술력과 품질로 인정받고 있어요. 중국 제품에 비하면 훨씬 신뢰도가 높은 편이죠.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신뢰도라는 단어가 은근히 자극적이었거든요.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품질 문제로 지적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도 자기 나라가 모든 걸 최고로 잘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그 순간 어제 경복궁에서 만났던 여성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현실을 좀 보라는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이런 브랜드를 만들 기회조차 없었겠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없었으면 한국이 못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지나친 착각이에요. 한국은 스스로 기술력을 키우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왔어요.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당신처럼 다들 착각 속에서 사나요?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문이 막힌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반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과 말투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제가 평소에 듣던 말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가 떠난 뒤 저는 매장 안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쇼핑몰에서 돌아온 뒤 저는 호텔방에 누워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복궁에서 시작된 논쟁, 쇼핑몰에서 만난 한국인의 말들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중국 없이는 한국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인데 왜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걸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딘가 찝찝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답답한 기분을 털어버리자며 호텔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걷는 순간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도로들도 깔끔했고 건물들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질서를 잘 지키며 교통신호를 따랐어요. 이건 중국과 확실히 다르네.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가 저는 우연히 작은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시간이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공원 한쪽에는 간단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이를 이용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중국의 공원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소란스럽게 카드 놀이를 하고 어디선가 담배 냄새가 풍기고 운동기구는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 했습니다. 공원을 벗어나 다시 길을 걷다 보니 거리 곳곳에 작은 상점들과 음식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게들은 정돈된 간판과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쓰레기통도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어 거리가 더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과장된 연출 아니야? 저는 일부러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제 말을 들을 수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한 길가 음식점 앞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외국인이 메뉴판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자 한 한국인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쳐다보니 그 외국인이 저를 향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혹시 중국 분이세요? 네, 맞아요. 저는 살짝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전에 중국에 여행 간 적이 있는데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긴 사람들이 진짜 친절해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뜬금없이 중국과 비교해서 한국이 더 낫다고 말하지. 미친 외국인인가? 옆에 있던 한국인도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환영하려고 노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요. 중국에서 여행하기 어려웠다는 말도 많이 듣긴 했지만요. 아마 문화적 차이일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중국은 너무 커서 그렇죠.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야 모든 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지만 중국 같은 대국에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중국 덕분 아닌가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 경제를 살렸는지 몰라요? 제 말에 그 한국인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해온 부분이 많아요. 외국인이 보기엔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요. 그리고 솔직히 중국 관광객들의 영향은 이제 예전만큼 크지 않아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무언가에 눌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중국 덕분에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의 차분한 말투와 논리가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이 여행은 제 자존심을 세우려던 계획이었지만 점점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저는 근처의 작은 음식점에서 우연히 2명의 중국인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젊은 여성, 다른 한 명은 몇 년 전 한국으로 이민 온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저도 흥미롭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에 여행 오셨나요?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잠깐요. 그런데 두 분은 한국에 오래 계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이분은 이민 오셔서 정착하셨고요. 여성이 중년 남성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이라니 흥미롭네요. 중국에서도 훌륭한 학교가 많은데 왜 굳이 한국인가요? 저는 약간 비꼬듯 물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솔직히 중국에서는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져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아요. 제 친구들 중에는 박사 학위를 받고도 배달 일을 하거나 아예 실업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국에서는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취업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고학력자가 배달 일을 한다니.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흔해요. 중국에 있는 제 지인이 공무원인데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공무원인데도 해고당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이 더 이상 못 버티고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극단적이요? 제가 이런 말을 했다가 중국에서 얼마나 고립당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결국 저는 한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살아보니 한국은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이더군요. 그의 말은 제가 듣기에 너무 과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중국은 세계 경제대국 2위에다 강대국이라고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 중국인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한국에 며칠 동안 있으면서 길거리에서 욕설로 싸우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막 버리는 사람은요?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죠. 기본적인 시민의식부터 달라요. 그런데 그 차이를 왜 못 보나요? 조금만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요. 그의 말은 뼈아팠습니다. 제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유학생 여성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은 겉으로는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썩어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극단적이고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월수입 1,000위안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돈으로는 제대로 먹기도 힘들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요. 저는 분노보다는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들은 제가 알고 있는 중국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음식점을 나선 뒤 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대화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몰랐던 사실들이 그렇게 많을 리가 있겠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국의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작은 편의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던 몇 가지 물건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고 있던 저는 제 앞에 있던 한국인이 물건을 사고 나서 뒤쪽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산한 영수증조차 쓰레기통에 깔끔하게 정리해 넣더군요. 다시 걷기 시작한 저는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이미 몇 번 이용해보면서 편리하다고 느꼈지만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조차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며 차례를 지켰고 버스에 오를 때도 누구 하나 서두르거나 밀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에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답답한 마음에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생활문화 비교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자 수많은 글과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공공질서가 잘 지켜지는 나라로 유명하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저는 검색을 멈추고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시 검색창에 한국 빈곤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중국에서 접했던 정보처럼 한국의 빈곤한 모습을 찾아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검색 결과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과 같은 강력한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글들을 읽는 순간 저는 제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에서 접했던 한국에 대한 정보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빈곤하고 중국 덕분에 성장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여기에선 한국이 안정적이고 발전한 나라로 보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한국 생활이라는 키워드로 영상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영상들은 또 한 번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느 영상에서는 서울의 깨끗한 거리와 공공시설을 자랑하며 시민들이 조용히 줄을 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소개하며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영상 속 인터뷰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발전된 나라예요.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정말 높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중국에 대해 설명하며 이런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중국은 인구와 면적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지만 내부의 사회적 안정성과 시민의식 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그 순간 저는 노트북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에서 나와 서울 시내를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전날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의 마지막 목적지는 유명한 박물관이었습니다. 박물관 안에서는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제 눈길을 끈 건 현대 한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을 다룬 전시관이었어요. 벽면에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폰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한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고 대형 화면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한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전시관의 한쪽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가 부채를 갚으려 했던 이야기와 이후 경제 구조를 재정비하며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한 과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전시를 보던 중 가이드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위기마다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왔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찌르는 듯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박물관을 나와 돌아오는 길, 저는 중국에서 듣던 정보들이 과연 진실이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다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경제 발전 비교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죠. 검색 결과는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은 1인당 GDP에서 중국을 이미 크게 앞서고 있으며 경제 구조의 투명성과 혁신 면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외형적으로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 고학력 실업, 그리고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해 내세웠던 논리들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요. 며칠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뒤 익숙했던 일상은 전보다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거리에 늘어선 차량들이 제멋대로 경적을 울리고 보행자들은 신호를 무시하며 길을 건너고 있었죠. 길가에는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아침 출근길의 혼잡함은 당연한 듯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보아왔던 풍경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속도에 시민들의 의식과 환경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빈부격차와 무질서는 익숙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니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한국 여행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물었죠. 한국은 어땠어? 요즘 사람들이 많이 가던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깨끗하긴 하더라.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도 없었고 쓰레기도 거의 안 보여.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구도 적고 땅도 좁으니까 관리하기 쉬울 거야.
그들의 반응은 제가 한국에 가기 전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을 완전히 동의할 수 없었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한국과 중국의 차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경제를 자랑하는 중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한국 여행은 제게 혼란과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과 편견을 흔들었고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했죠.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경험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물론 한국도 완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도 보였고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적 차이도 있었죠. 중국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에게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외면하는 나라라는 기사를 봤어요. 일본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정말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들은 항상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한국은 대체 뭐 하는 건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독일 출신의 한 여성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실망과 의문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 직접 찾아보고 알아갈수록 그녀는 자신이 가진 오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한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처한 복잡한 상황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움직이는 나라라고 말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 아발렌코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독일 혼혈로 태어나 현재는 유엔 난민기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키이우 출신이고 아버지는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두 나라를 오가며 보냈지만 제가 가장 사랑했던 곳은 어머니의 고향인 키이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도시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어머니의 고향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켜보며 분노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후 난민 구호 활동에 투입된 저는 폴란드 국경 근처의 캠프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마주하는 절망적인 풍경 속에서 저는 단 한 가지 희망에 의지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전투기, 전차, 탄약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분명히 값진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있었어요. 독일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머니로부터 동유럽의 정서를 물려받아 더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연대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어릴 적부터 흥미를 가졌던 아시아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익숙한 이름입니다. K-팝, K-드라마와 아버지가 자주 언급했던 삼성전자의 기술력 덕분에 한국은 제게 혁신적이고 강력한 나라로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한국의 행동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난민 캠프에서 동료들과 함께 각국의 지원 상황을 검토하던 중 한국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계약 소식을 들었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폴란드 동료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아마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고 있을 거야. 그들은 북한이라는 문제도 안고 있으니까. 그의 말은 이치에 맞는 것 같았지만 제게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경제 대국이고 과거 한국 전쟁에서 외국의 도움으로 재건된 나라 아닙니까? 이제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돌려줄 때가 아닌가요? 난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출신 소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도 우릴 돕고 있나요? 일본은 많이 도와준다던데요.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은 일본만큼의 지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종종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다른 국가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시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전쟁은 단순히 총과 대포로만 치러지지 않습니다.
각국의 대응과 지원 방식은 그 나라의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이 항상 투명하고 명확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제 시선은 흐릿하고 왜곡된 거울 속 모습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난민 캠프에서 동료들과 함께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동료인 야쿠브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금 뉴스를 읽고 있었다며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지. 그들은 항상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해. 그런데 말이야, 한국은 대체 뭐 하는 거야? 야쿠브의 질문은 제 생각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맞아.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비슷한 위치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우크라이나 지원, 한국 살상 무기 지원 거부 같은 검색어를 입력할 때마다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방위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폴란드와의 대규모 무기 계약이 이를 입증합니다. 그런데도 왜 우크라이나에만 소극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커졌습니다.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그들의 원칙인가? 아니면 그냥 핑계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어쩌면 한국이 단순히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난민 캠프에서 일하던 중 저는 한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온 후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에게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외면하는 나라라는 기사를 봤어요. 진짜인가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돕고 있는지에 대해 저도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료들은 한국의 무기 지원 거부에 대해 비판적이었어요. 한국은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이야. 그들이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한 걸 생각해봐.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에는 그걸 못 보내는 거지? 단순히 원칙 때문이라고. 난 모르겠어. 동료들의 말은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하고 대신 비살상 지원과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는 걸까? 단순히 국제사회에서의 비판을 피하려는 전략일까? 저는 한국이 과거 전쟁을 겪은 나라라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전쟁은 외국의 도움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웠던 끔찍한 역사였죠. 그런 나라가 이제는 국제적으로 강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왜 자신이 받은 도움을 돌려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며칠 뒤 난민 캠프에 도착한 한 유엔 동료로부터 한국의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유엔 본부에서 전달된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2억 달러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가진 선입견을 조금 흔들었어요. 2억 달러. 저는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한국이 전쟁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캠프에서 나와 인터넷 검색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대신 방탄복, 헬멧, 구급 물품 같은 비살상 물자를 대량으로 제공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었고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도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어요. 특히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제재에 동참하며 상당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하나였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재를 강력히 실행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따지는 행동이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캠프에서 동료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이 사실 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비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난민 지원에도 참여하고 있더라고. 제 말을 들은 야쿠브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워. 그들이 그렇게까지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한국이 북한이라는 독특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로 인해 자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죠. 저는 이 점을 생각하며 한국의 결정을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난민 캠프에 도착한 한 우크라이나 출신 가족이 한국에서 제공한 방한용 물품을 받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진 오해와는 달리 한국은 분명히 그들만의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자료와 난민 캠프에서의 경험은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걸까? 그들의 선택은 정말 효과적인 걸까?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날 오후 캠프에 방문한 폴란드 정부 관계자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지원 현황을 설명하던 중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한국 무기들이 폴란드 방어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선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자체 무기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군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어요. 그의 말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 무기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었고,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전장에서 그 성능을 입증받아 폴란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대규모 무기 계약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간접적인 지원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죠. 한국은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을 통해 나토 동맹국들의 방어력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도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자체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그 빈자리를 한국산 무기로 메우고 있었어요. 저는 이 연결고리가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 한국이 전략적 사고로 전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로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더 조사할수록 한국의 방위 산업이 단순한 수출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각국의 필요를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무기를 제공하며 국제적 신뢰를 쌓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신중함도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과거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던 자신들의 경험을 되살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무기를 보내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큰 오해일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립은 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서방 국가들과 협력하면서도
자신들의 안보와 동북아 정세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 왜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신중한 외교를 펼치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안보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로 북쪽에 북한이라는 핵무장을 갖춘 이웃이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의 가장 강력한 후원국 중 하나라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복잡한 도전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과도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상시적인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단순히 자신들의 안보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비살상 무기 지원은 물론이고 난민 지원, 재건 사업, 그리고 국제적 제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그들만의 원칙과 가치에 따른 것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이러한 행동이 왜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제가 발견한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눈에 띄는 방식으로 돕지 않았을 뿐 자신들의 방식으로 전쟁의 균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재건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그저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고 그것도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원칙과 책임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캠프에서 만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한국이 제공한 구급 물품과 방탄복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난민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물품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그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한국의 도움은 단순히 금액이나 규모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구하고 있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대국의 요구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며칠 전 저는 난민 캠프에서 특별한 방문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로 난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배포하기 위해 캠프를 방문한 것이었죠. 그는 자신을 빅토르라고 소개하며 캠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빅토르와 대화할 기회를 얻어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과 각국의 지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빅토르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우리도 한국에 실망했었죠.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한국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말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가 이어서 한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비살상 물자는 우리가 전쟁 초기 가장 필요로 했던 것들이었어요. 방탄복과 헬멧, 의료 물품들은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원은 단지 물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건 사업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빅토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지원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살상 무기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 한국의 도움을 평가절하 했지만 그들이 선택한 비살상 지원 방식은 전쟁의 이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이 한국에서 온 물자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제공한 방탄복과 헬멧이 전선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수많은 병사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보내온 의료키트는 전장에서
다친 병사와 민간인들에게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전략적이고 인도적인 결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빅토르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전쟁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역할이 단순히 숫자나 규모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캠프 내 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국에서 제공한 긴급 식량 지원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왔지만 한국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낸 도움은 정말 소중했어요. 그들은 멀리서도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남긴 흔적이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재건 사업 계획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쟁 중의 긴급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유엔을 통해 다자간 협력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을 뿐 그들의 지원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던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감에서 깊은 존경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빅토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도움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선택은 항상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넘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망과 오해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이제는 한국의 선택과 가치를 이해하고 존경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한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국제사회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돕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깊고 강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이란 단순히 힘이 세거나 목소리가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원칙을 지키며 세계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세계의 더 많은 이들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원칙과 책임감은 제가 앞으로도 기억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